오늘 좋은 밤. 안녕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책 한 모금은 나무 생각에서 출간한 에리 프롬 지음, 장혜경 옮김,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와 함께합니다. 에리 프롬은 시대를 꿰뚫는 예리한 통찰로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을 예측했습니다.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남이 바라는 나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인간이 자력을 되찾고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4장, 자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하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아의 실현이란 무슨 뜻일까? 관념론의 철학자들은 지적 통찰을 통해서만 자아 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인간의 인격이 본성과 이성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이성은 본성을 억누르고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인격을 나눈 결과 인간의 감정과 지적 능력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이성이 자신의 포로가 된 본성을 감시함으로써 스스로 포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인격의 두 측면, 이성과 감정이 모두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자아 실현이 사고행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의 실현을 통해 모든 감정적 가능성과 지적 가능성이 활발하게 표현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능성은 모두에게 깃들어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만큼만 실현된다. 적극적 자유는 통합된 전인격의 자발적인 활동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도달한다. 바로 자발성의 문제이다. 자발적 활동이란 고립이나 무기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제적 활동이 아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행동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동인형 같은 수능주의자의 활동도 아니다. 자발적 활동이란 라틴어 어원 스폰테의 뜻 그대로 자아의 자유로운 활동을 말한다. 라틴어 스폰테는 자유의지로 라는 뜻이다. 활동은 어떤 것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활동이란 감정의 영역은 물론이고 지적, 감각적, 의지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인간의 창의적 활동을 말한다. 자발성의 전제 조건은 인격을 전체로 받아들이고 이성과 본성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자아의 본질적 부분들을 억압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명료해질 때, 삶의 다양한 영역을 근본적으로 통합시켰을 때에만 자발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발성은 우리 문화에서 드문 현상이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일단 우리는 자발성을 갖춘 혹은 갖추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은 자동인형의 표현이 아니라 자아의 표현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예술가이다. 실제로 예술가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정의를 인정한다면 몇몇 철학자와 학자들 역시 예술가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철학자 및 학자들과 구식 사진사와 창조적인 화가만큼이나 다르다. 예술가만큼 객관적인 수단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혹은 좀 더 훈련할 필요가 있지만 예술가와 같은 자발성을 갖춘 사람들도 물론 있다. 그런데 예술가들의 처지는 정말 곤란하다. 성공한 예술가의 개성이나 자발성만 존중을 받기 때문이다. 작품을 파는데 성공하지 못한 예술가는 동시대인들에게 미친놈 아니면 신경증 환자 취급을 받는다. 이때의 예술가는 혁명가와 비슷한 처지이다. 성공한 혁명가는 정치인이 되지만 성공하지 못한 혁명가는 범죄자다. 어린아이들 역시 자발성의 사례를 제공한다. 아이들에게는 진짜 자기 감정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발성은 아이들의 말과 생각에서,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큰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감성적인 이유나 관습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답은 바로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그것을 느낄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무감각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호소한다. 어린아이나 예술가에게서 발견하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건 사실 자발성만큼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것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순간이나마 자신의 자발성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 순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느낀다. 어떤 풍경이 아름답다고 자발적으로 느낄 때, 고민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틀에 박히지 않은 종류의 감각적 쾌락을 느꼈을 때, 타인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솟구쳐 오를 때, 그런 순간 우리 모두는 자발적 체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런 체험이 이렇게 드물지 않게 세련되게 찾아온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어렴풋하나마 예감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 활동이 어떻게 자유에 대한 질문에 해답이 될까?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인 소극적 자유만 있다면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만다. 불신에 가득 차서 연약하고 항상 위태로운 자아를 가진 채 세상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된다. 자발적 활동은 자아의 온전함을 희생하지 않고도 고독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아의 자발적 실현을 통해 인간은 새롭게 세상, 인간, 자연,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발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랑이다. 하지만 자아가 다른 사람 속으로 녹아버리는 그런 사랑이나 다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 사랑은 개인의 자아를 보존하며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긍정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이다. 사랑의 역동적 성격은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개성을 잃고 싶지 않은 욕망에서 탄생하는 양극성에 있다. 자발성의 다른 요인은 노동이다. 여기에서의 노동은 고독에서 도피할 목적의 강제적 활동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자연을 지배하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만든 생산물을 우상화하거나 이 생산물의 노예가 되는 활동도 아니다. 인간이 창조의 행위를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창조로서의 노동이다. 사랑과 노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각적 기쁨이나 공동체 정치 활동에 참여 같은 모든 자발적인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자아의 개성을 긍정함과 동시에 자아를 타인 및 자연과 하나로 만든다. 자유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분열, 개성의 탄생과 고독의 고통이 인간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더 높은 차원에서 해소되는 것이다. 모든 자발적 활동에서 개인은 세계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탄탄해진다. 자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물질의 소유에도 감정이나 사고 같은 정신적 자질의 소유에도 있지 않다. 물건의 사용이나 조작도 힘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인간이건 생명 없는 사물이건 창조적 활동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만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자발적 활동이 낳은 속성들만이 우리의 자아에 힘을 주고 자아가 온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아준다.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진정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로 인해 타인과 자신에게 가짜 자아를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열등감과 무력감의 뿌리이다. 의식하건 안 하건 자기 자신이 아닌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으며 진짜 자기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과 행복을 주는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활동 그 자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무게중심이 정확히 거꾸로 되어 있다. 우리는 구체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하는 대신 상품을 팔겠다는 추상적 목적을 위해 생산한다. 모든 유형, 무형의 사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돈만 주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여긴다. 우리 개인의 특성과 노력의 성공 또한 돈과 명성, 권력을 위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무게중심이 창의적 활동이 주는 순간적 만족에서 완제품의 가치로 옮겨간다.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만족, 활동의 순간 체험하는 것을 잃고서 잡았다고 믿는 순간 실망을 안겨주는 환영과 성공이라는 이름의 가짜 행복의 뒤를 쫓아다닌다. 자발적 활동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 개인은 더 이상 고립된 원자가 아니다. 그와 세상은 질서정연한 전체의 부분이 되고
그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얻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신과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도 사라질 것이다. 고립과 좌절 탓에 생긴 회의는 강제적으로 자동인형처럼 살지 않고 자발적으로 산다면 그 즉시 사라진다. 그는 자신을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개인으로 느끼며 삶 자체의 완성만이 삶의 단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인이 자신과 세상 속에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의혹을 극복하고 자발적 체험의 행위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면 개체로서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안전도 확보된다. 여기에서의 안전은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가 최초의 애착과 구분되듯 개인주의 전 단계의 특징인 안전과 구분된다. 이 새로운 안전은 외부에 존재하는 더 높은 힘의 보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삶의 비극적 측면이 완전히 제거된 안전도 아니다. 새로운 안전은 역동적이다. 타인의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 활동에 근거를 둔다. 인간이 매 순간 자발적 활동을 통해 얻는 안전이며 자유만이 줄 수 있는 안전. 착각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조건을 차단하였기에 착각이 필요 없는 안전이다. 자아실현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유는 개인의 고유함을 완벽히 긍정한다. 인간은 평등하지만 다르게 태어난다. 이 차이는 태어날 때 물려받은 신체적, 정신적 기질이 다른 탓이며 거기에 수많은 상황과 각자의 경험이 추가된다. 두 유기체가 생리학적으로 다른 것처럼 두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 개인적 토대 역시 동일하지 않다. 진정한 자아의 발전은 항상 이런 특수한 토대를 바탕으로 한 성장이다. 이 한 사람에게 고유한,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씨앗의 발화, 유기적 성장이다. 자동인형 같은 수능주의자의 발전은 유기적 성장이 아니다. 이 경우 자아의 토대가 되는 발전이 가로막혀 있고 자아는 외부의 사고 및 감정 모델이 주입된 가짜 자아로 뒤덮인다. 유기적 성장은 타인의 자아가 가진 특수성을 자신의 자아가 가진 특수성 못지않게 최대로 존중해야만 가능하다. 자아의 고유함을 이처럼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문화가 이룬 가장 값진 업적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자아의 고유함은 결코 평등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주장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인간 속성이 있으며 모두가 인간 존재로서 같은 운명을 겪고 모두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인간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대의 관계라는 의미이다. 평등이 모든 인간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식의 평등 개념은 오늘날 인간이 경제적 영역에서 맡는 역할 탓에 생겨났다.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인격의 구체적 차이가 배제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한쪽은 무언가를 팔아야 하고 다른 쪽은 그것을 구매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 중요하다. 경제생활에서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구분이 없다. 하지만 실제 인간으로서의 그들은 서로 다르며 그 특수성의 장려가 개성의 본질이다. 긍정적 자유에는 이런 고유한 개인의 자아보다 더 높은 권력이 없다는 원칙도 포함된다. 인간은 자기 삶의 중심이자 목적이며 개성의 실현은 이른바 더 값지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에도 결코 종속될 수 없는 목적이다. 자발적 활동을 억압하여 진정한 개성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침해하는 행위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된다. 실제 어린아이에 대한 첫 교육적 조치부터가 이미 그런 행위이다. 3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로르샤흐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자발성을 지키려는 아이들의 노력이 아동과 성인 권위자의 주요 갈등 원인이다. 물론 교육의 원래 목적이 아동의 내적 독립과 개성, 성장과 온전함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이런 교육이 반드시 자발성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할 수밖에 없는 제약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교육이 빈번하게 자발성의 말살로 이어진다. 그래서 독창적인 정신활동들이 다른 종류의 감정, 생각, 소망으로 뒤덮인다. 여기서 독창적이라는 말은 어떤 생각을 그 전에 다른 누구도 해본 적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의 기원이 그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 생각이 그의 활동, 그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싶다. 약간 자의적이지만 거부감과 적대감 같은 감정들이 아주 일찍부터 억압된다는 사실에서 한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은 주변 세계와의 갈등을 통해 일정 정도의 적대감과 반항심을 표출한다. 주변 세계가 아이의 팽창 욕구를 저지하려 하고 아이들은 보통 더 힘이 약한 존재이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이런 적대적 충동의 제거이다. 아이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위협과 처벌에서부터 아이에게 혼란을 유발하여 적대감을 포기하게 만드는 매수나 설명 같은 더 교묘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그러면 아이는 더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아예 포기한다. 게다가 어른들은 타인의 적대감과 거짓을 인식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들은 타인에게서 부정적 속성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고 어른들과 달리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별 이유도 없이 그들이 뿜어내는 적대감이나 거짓을 아이들이 알아챈다는 아주 타당한 근거를 제외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서 이런 반응을 몰아낸다. 아이가 평균 성인의 성숙도에 도달하여 예의 바른 인간과 악당을 구분하는 타고난 능력을 상실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결국 아이들도 악당이 만천하에 드러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악당을 찾아내지 못한다. 또 한편으로 교육은 아주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닌 감정을 느끼도록 가르친다. 특히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무비판적으로 친절하며 미소를 지으라고 가르친다. 그래도 미처 교육이 다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사회적 압력이 해결해준다. 웃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 상냥한 사람이 아니다. 웨이트리스, 세일즈맨, 의사가 되어 서비스를 팔려면 상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체노동 말고는 팔 것이 없는 사회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 사람들과 제일 꼭대기 사람들만이 특별히 상냥할 필요가 없다. 친절과 명랑, 그 밖에 미소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기 스위치처럼 켜고 끄는 자동 반응이 된다. 물론 그것이 그냥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가짜 감정과 자발적 친절을 구분하는 법도 잃어버린다. 적대감만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친절 역시 가짜 감정으로 대체되면서 말살된다. 그것 말고도 역시나 억압되어 가짜 감정으로 대체되는 일련의 자발적 감정들이 더 있다. 프로이트는 이런 억압 가운데 하나인 성욕의 억압을 사상의 체계적 중심으로 삼았다. 물론 나는 성욕의 억압이 가장 중요한 자발적 반응의 억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성욕의 억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적 장애를 낳고 강박적 성격을 띠게 되어 술이나 마약처럼 특별히 즐기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을 잊기 위해 소비된다. 성욕의 강도에 따라 그 억압은 성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자발적 반응에 용기를 꺾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창의적 사고는 다른 창의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감정 없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상적인 태도가 되어버렸다. 감정적이라는 말은 불균형과 같은 뜻이 되었고 심지어 정신장애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하게 허약해질 것이다. 그의 사고는 빈곤해지고 단조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감정은 완전히 말살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격의 지적 측면과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싸구려 가짜 감상이고 그것을 이용해 영화와 대중가요가 감정에 굶주린 수백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내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또 하나의 금지된 감정이 있다. 그 억압이 저 깊은 곳 인격의 뿌리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바로 비극의 감정이다. 죽음과 삶의 비극적 측면의 자각은 확실하건 그렇지 않건 인간의 기본 특성 중 하나이다. 모든 문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죽음에 대처한다. 개성화 과정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별 존재의 종말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별 존재의 경험 자체가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삶과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화가 이미 높은 단계에 도달한 문화는 각자의 심리 및 사회 질서에 따라 죽음을 취급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삶의 역점을 두었기에 죽음을 삶의 그림자 같은 연장으로만 생각했다. 이집트인들은 신체의 불멸,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불멸을 믿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고 언젠가 이 세상에서 도달하게 될 행복과 정의의 비전으로 개인의 삶이 끝났다는 생각을 감내하였다. 기독교는 죽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죽음 후의 삶을 약속함으로써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려 노력했다. 우리 시대는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부인함으로써 삶의 기본적 측면을 부정한다.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자각을 삶의 가장 강한 동력으로, 인간적 연대의 토대로, 기쁨과 열정의 강도와 깊이를 선사하는 경험으로 만드는 대신 이런 경험을 억압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억압하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웠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비합법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부인하려 애쓰지만 죽음의 공포는 생생하게 살아남는다. 하지만 억압되었기 때문에 번식력은 없다. 다른 경험들의 깊이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미국인들이 장래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의 터부화 과정에서 현대 정신의학은 이중의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정신의학의 대표작격인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의 한목적적이고 합리적인 특성이라는 허구를 깨고 인간 열정의 시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닦았다. 하지만 이런 프로이트의 업적을 통해 풍요로워진 정신의학이 인격을 조종하는 일반적 경향의 시녀가 되었다.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결코 너무 슬프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흥분하지 않는 정상적 인격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유아적 혹은 신경증과 같은 단어를 이용해 정상인의 전통적 모델에 맞지 않는 인성 유형이나 특징들을 비난하였다. 이런 식의 영향은 대놓고 욕을 하는 예전 방식보다 더 위험할지 모른다. 예전에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 혹은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반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연 누가 과학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 못지않게 독창적 사고 역시 왜곡된다. 처음부터 우리의 교육은 아이의 독자적 사고를 막고 아이의 머리에 완성된 생각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방법이 어린아이에게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아이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가득한 손으로 이성으로 세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이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이 낯설고 거대한 세상에서 방향을 잡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대놓고 경멸을 하건 힘없는 모든 이들에게 하듯 교묘하게 무시를 하건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취급만으로도 이미 독자적 사고의 용기는 상당히 꺾이고 만다. 그보다 더 심한 문제도 있다. 보통의 성인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 즉 거짓이 바로 그것이다. 거짓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허구적인 세계의 모습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묻는 사람에게 북극 생활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큼이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세상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말고도 많은 특수한 거짓들이 더 있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이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노력한다. 어른의 우울한 기분은 아이의 행동 탓으로 돌려지고 부모의 성관계나 다툼에 대해서는 아이는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알려고 들 때 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짜증이 섞였거나 우아한 거부뿐이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고 어쩌면 대학에도 입학할 것이다. 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아이가 독자적 사고를 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교육과정 몇 가지를 더 살피고 넘어가기로 하자.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사실, 더 정확히 말해 정보의 습득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한다. 점점 더 많은 사실들만 기억하면 결국에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비장한 미신을 섬긴다. 상호 연관 없이 이리저리 흩어진 수많은 개별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 학생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은 사실을 배우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정작 사고를 할 시간은 거의 남지 않는다. 물론 사실의 습득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허구일 뿐이다.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너무 적은 정보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것과 아주 가까운 독자적 사고의 용기를 앗아가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진리의 상대화이다. 우리 시대의 진보 사상가들은 진리를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보면서 그것을 탐구하겠다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한다. 그들은 진리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사안이며 취향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학문 연구는 모든 주관적 요인을 배제해야 하며 열정과 이해관계를 버리고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학자는 외과의가 환자를 대하듯 무균의 손으로 사실에 접근해야 한다. 경험주의나 실증주의를 사칭하거나 항상 구체적 개념을 사용한다고 떠벌리는 상대주의는 사고의 본질적인 매력을 앗아간다. 즉, 사고하는 사람의 소망과 이해를 앗아가는 것이다. 그 결과 사고는 사실을 기록하는 기계가 된다. 하지만 사고가 물질적 삶을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나왔듯 진리에 대한 추구 역시
개인과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와 욕망에 뿌리를 둔다. 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진리 추구의 매력도 사라진다. 진리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 그 대표가 인간 사상의 선구자들이다. 하지만 진리를 숨김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있다. 학자의 이해관계가 진리 추구에 해가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가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하다. 나는 모든 인간 존재는 어떻게든 진리를 갈망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 세계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더욱 그렇다. 어릴 적에는 누구나 힘없는 단계를 거친다. 진리는 힘없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진리는 외부 세계에서 방향을 잡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 내면의 강인함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아는지의 여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환상은 지팡이와 같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은 되지만 그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온전하게 완성할수록, 다시 말해 자신을 잘 꿰뚫어 볼수록 더 강해진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인간의 힘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기본 계명이다. 이미 언급한 요인들 말고도 독자적 사고의 마지막 능력마저 제거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의 기본 문제, 즉 모든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 문화의 큰 부문은 하나의 기능, 중요한 것을 가리는 것 밖에 없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연막에 불과하다. 내가 보기에는 개인과 사회의 기본 문제 대다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에서 자신의 사고력을 믿고자 하는 용기를 심지어 의도적으로 빼앗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뒤죽박죽이 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전문가가 어떻게 할지, 어떤 길로 갈지 알려줄 때까지 무기력하게 기다릴 것이다. 그 결과는 두 가지이다. 일단은 말이나 글로 표현된 모든 것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권위자가 말한 모든 것에 유아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냉소주의와 순진함의 결합은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결과 현대인은 자신의 사고를 하며 결단을 내릴 용기를 잃게 된다. 질서정연한 세계의 모습이 모조리 파괴되면 비판적 사고의 능력도 마비된다. 질서정연한 전체의 일부로서의 특수한 성질을 잃고 추상적이고 수량적인 의미만 갖게 된다. 모든 사실은 거듭 또 다른 사실일 뿐이고
결국 우리가 더 많이 혹은 조금 덜 아느냐가 관건이 된다. 방송, 영화, 언론이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 도시가 폭격을 당해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전달할 때도 그들은 사이사이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비누나 포도주 광고를 끼워 넣는다. 의미심장하고 매력적이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정치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던 앵커가 똑같은 목소리로 광고비를 방송사에 지불한 특정 세제를 사라고 시청자들을 설득한다. 격침당한 배의 영상이 사라지자마자 화면에 패션쇼 장면이 등장한다. 과학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보도하던 신문들은 똑같은 지면에 똑같은 진지함으로 신인 연기자의 멍청한 생각과 식습관을 보도한다. 이 모든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과 더 이상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과 비판적 판단력의 훼손에 흥분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점점 더 무관심해진다. 삶은 자유의 이름으로 일체의 질서를 상실한다. 삶은 수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전체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다. 개인은 퍼즐을 앞에 둔 아이처럼 이 조각들 앞에 앉아 있다. 아이들은 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조각을 집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성인들은 조각들이 만들어낼 전체의 의미를 더 이상 알지 못하기에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무의미한 조각들을 바라본다. 독창성의 결핍은 감정과 사고뿐 아니라 소망에도 해당된다.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내기는 특별히 힘겹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라는 것이 많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모조리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데 쏟는다. 그런 행동의 전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는다. 전제 조건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현대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스스로 원하는 것인지를 고민할 시간을 내지 않는다. 학교에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어른이 되어서는 성공의 사다리에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싶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여행을 하고 싶다. 하지만 한 번씩 이런 악착 같은 노력을 멈출 때면 의문이 밀려들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 자리에 오르면 더 좋은 차를 사면 이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 이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이 정말 나일까?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이루고 나면 허망해질 목표를 쫓아 달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 질문이 한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그가 원하는 것에 관념을 떠받치는 기틀에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생각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려 노력한다. 그런 의문으로 괴로운 것은 그저 피곤하거나 기분이 울적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원래 자기 것이라 여기는 목표를
계속해서 쫓아간다. 이 모두는 진리의 관념이 모호하다는 증거이다. 현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원하는 게 마땅한 것만 원한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이다. 완제품으로 제공된 목표를 우리의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악착같이 회피하려는 바로 그 과제인 것이다. 현대인은 모두가 자신의 목표라고 우기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모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정하는 데에는 심각한 공포를 느낀다. 혼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증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배우나 최면에 걸린 사람의 행동보다 비자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역할이 분배되면 모든 배우는 열심히 자기 역할을 연기한다. 대본이나 세부적인 연기를 살짝 고쳐 즉흥적인 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에게 맡겨진 역할만 연기할 뿐이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 역시 어느 정도까지 진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깨닫기가 이렇게나 힘든 것은 권위와 자유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의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에 자리를 내주었고 국가의 권위는 양심의 권위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양심의 권위가 건강한 인간 이성과 여론이라는 익명의 권위로 대체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능에 도달하였다. 공개적 형태의 낡은 권위를 벗어던진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권위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수능주의자가 되었지만 스스로가 의지를 가진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산다. 이런 착각은 개인이 자신의 불안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줄 수 있는 도움은 거기까지다. 근본적으로 자아가 너무 허약해졌기 때문에 인간은 무력한 느낌,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다. 더 이상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든 것이 도구화된 세상에 살다 보니 인간도 자기 손으로 만든 기계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인간은 타인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며 그러느라 자유로운 인간의 진짜 확신의 근거가 될 자아를 상실했다. 자아의 상실은 타인에게 순응해야 할 필요를 더욱 키웠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낳는다. 나라는 존재가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기 자아에 대한 의혹은 개인이 확고한 질서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중세의 세계가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정체성은 데카르트 이후 현대 철학의 주요 문제이다.
오늘날에는 내가 나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거나 심지어 더 커졌다. 루이지 피란델로는 이런 현대인의 감정을 자신의 작품에서 잘 표현하였다. 그는 이런 질문으로 출발한다. 나는 누구일까? 내 신체적 자아가 지속된다는 것 말고 내 정체성을 입증할 어떤 다른 증거가 있을까? 개인의 자아를 긍정한 데카르트와 달리 그의 대답은 자아의 부정이다. 내게는 정체성이 없다.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거울상을 빼면 자아란 없다. 나는 네가 원하는 나일 뿐이다. 이처럼 정체성이 상실되면 수능이 더욱 시급해진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때에만 자신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타인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아 더욱 고립될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인격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정신적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고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이런 회의를 침묵시키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는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자발성과 개성을 포기하면 삶은 좌절한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직 살아있지만 그의 감정이나 영혼은 이미 죽었다.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생명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만족과 낙관론의 무대 뒤편에서 오늘날의 인간은 죽도록 불행하다. 실제로 그는 절망의 끝에 서 있다. 절망의 심정으로 개성이란 것을 붙들고 늘어진다. 다르고 싶고 어떤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차표를 파는 창구 직원의 이름을 안다. 핸드백과 카드와 휴대용 라디오에 주인의 이니셜을 새겨 특별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다름에 굶주렸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남은 개성의 마지막 흔적이다. 오늘날의 인간은 삶에 굶주려 있다. 하지만 수능주의자이기에 삶을 자발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자극과 스릴의 형태를 띤 대용품을 움켜잡는다. 술과 스포츠가 주는 스릴이나 스크린의 허구적 인물을 통해 경험하는 스릴 말이다.